오늘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조금 전 열었죠.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참모진과 국민인수위원회가 참석한 이번 보고대회를 세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흘 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특히 이제 그 국민인수위원이라는 광화문 1번가에서 국민들의 여러 이제 그 정책 제안을 받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였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도 직접 이제 참석을 하셔서 여러 이제 제안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국민과 직접 여러 가지 이제 사소한 대화부터 아주 중요한 대화까지 중요한 정책까지 이렇게 아주 다방면으로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조금 이제 그 제안도 그렇고 그 인수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분야별로 좀 이렇게 이 레벨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자살에 관련된 질문도 나왔고 그 밖에 이제 아기를 낳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레벨에 맞게 좀 보다 좀 정리된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부가 정권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대단히 평가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호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 인수위가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100일 동안 인수위도 같이 겸하면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인수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준비를 대체하게 인수위를 대체하게 해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방향을 다른 각도로 해서 정권을 출범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발한다. 그런 대국민 선언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1시간 동안 쭉 같이 보면서 대통령의 노출이 너무 적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관계 장관들이 이거에 대해 답변을 미리 준비해서 그런 모습도 보기 좋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진솔한 모습과 국민과 가까이 하는 그런 소통의 모습을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0분에서 10분 정도 대통령이 노출됐는데 여기에다가 또 대통령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까지 여기에 시간을 이제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더욱더 대통령의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저는 흠이었다고 봅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님의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문재인 정부가 또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보고회가 가능했을 텐데 그 점을 좀 더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이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하면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오늘 행사에서도 이 인수위원들이 묻고 또 관계장관들이 답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좋은 자리였는데요. 이런 이벤트에서는 항상 국민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형식과 그리고 시간과 이제 내용이 될 텐데 형식적으로 보면 이런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 상당히 또 긍정적인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시간만으로 그동안 100일 동안 이 국민이 중심이 된 인수위원들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응답하기는 참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좀 더 시간을 늘려서 낮 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충분히 해서 충분히 응답하는 그런 시간적 배려가 있었다면 좋았을 뿐이고요. 마지막에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궁금했지만 이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는 좋은 자리긴 했지만 더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있었거든요. 안보 문제, 지금 또 이 원전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살충제 계란 문제, 국민들이 빨리 답을 좀 적극적으로 얻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 대중가수인 데이브레이크로 시작했던 이런 신선감은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는데 내용을 조금 더 보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저도 이제 첨언하고 싶은 게 제가 아까 모두의 이 이제 발언의 이 레벨들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발언의 어떤 그 분야나 영역이 같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문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 해외에서 최근에 라오스에서 실종 사태가 있었으니까 해외 영사에 관련된 문제, 이런 얘기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역시 내일부터 또 울지 프리덤 가든 훈련이 시작되잖아요. 물론 오늘의 대국민 보고대회는 그러한 어떤 아주 좀 그 깊은 내용보다는 국민들이 실생활, 민생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토론 자리임은 충분히 가만히 됐다라고 느끼긴 합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로 그런 점. 그리고 특히 아까 우리 배 본부장 말씀하셨다시피 살충제 그 달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유예 발표가 지금 내일 연기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 듯한 이런 어떤 비판적 관점이 제기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 취지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좋고 어쨌든 부단하게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난 그 기자회견의 그 대 제목이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였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유권자들이나 예. 야당에서 특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보고대회를 갖거나 한다면 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부분 야당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말인데 야당에서 이제 오늘 낮부터 이거 너무 보여주기식 뭐 모습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이 없는 구체성이 없다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야당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국민 보고대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쇼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미리 비판을 하고 있었고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대국민 보고대회를 봤지만 국민들한테 과연 무엇을 보고했냐? 지금까지 보면은 국민인수위에서 한 것이 광화문 1번가에서 들어온 민원 사항이 몇 개고 그건 이미 언론 보도에 보도자료에 수차례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오늘 또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탈권위 이런 어떤 정권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고 강조하고 그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권의 어떤 그런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국민한테 무엇을 보고했냐 이렇게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대통령께서 수차례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1시간 동안 그리고 대통령이 노출되는 것은 10분, 15분 정도 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이 했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야당의 어떤 상당히 큰 비판의 발언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소통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지난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 행보, 탈권위 국민들이 충분히 박수 칠 만한 일이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소통인데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면의 소통이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만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국무총리의 소통도 필요하고 또 각 부처로 나누어져서 이 부처의 장관 또 관계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대통령만 소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성공적인 결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소통이 나누어지는 그 위임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소통이 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모든 소통을 거머쥐고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부가 좋은 평가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통을 나누는 미학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소통 중에서 골치 아프고 어려운 소통이 야권과의 소통이거든요. 이 소통을 이 취임 초기 아주 이 파격적인 야권과의 협치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관성입니다. 어렵지만 야권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해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또 보고 싶어하는 야권 또 국민들의 시각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 중요한 것이 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보 소통입니다. 예. 국가의 안보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 또 핵심 동맹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도 지금의 더할 수 없이 좋은 대국민 소통에 덧붙여서 반드시 대통령이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나와서 간접 민주주의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지금 사실 촛불민주주의라는 것, 광장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의민주제는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결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이제 시민적인 에너지나 시민적 여론이 어떻게 투입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시민의 에너지는 지금 70%, 80%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국회는 여소야대예요. 그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이 지금 집권 세력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개혁이라든지 적폐청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런 일환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권의 어쨌든 의지라든지 그 열정 이해가 가는 거죠. 단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로 의회에 투입이 돼가지고 야당이 과연 협조를 안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당이 비판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점에서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적 에너지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련되고 보다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오늘 대회의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 내용도 좋다 하더라도요. 야당을 끌어들일 수, 야당이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여권에 협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저도 이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소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하면 주고받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두 가지 지금 우리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과의 소통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통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기조를 야당과의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야당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들어주고 야당이 그리고 정권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정권이 야당이 원하는 것을 제시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것이 의회에서 입법화가 되고 개혁 입법이 되고 그래야만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조건 상대방이 야당에 들어줘라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야당이 원하는 것도 정권 차원에서 여당 차원에서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네. 폭을 상당히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100일을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적인 정서에서 100일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이 100일이라는 것이 1933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로부터 유래된 것이거든요. 당시 3월부터 이 100일 동안 진행되었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 의회 특별회의가 100일이었습니다. 상당히 미국적인 상황이었고 또 100일이라는 것이 그 시대만큼은 이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해서 의회와 협력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서 이 성공적인 정부의 첫 단추를 끼는 데 중요했는데 네. 이 최근 들어서 대통령의 이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지율에서 대체적으로 임기 이 초반부에는 상당히 허니문입니다. 지지율이 달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결정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이 야권과의 협치는 가능한지 성과는 좀 나오는지 이 국민 통합적 기능은 발휘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은 저는 이 지지율의 관점에서 보면은 500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1년 6개월 시점입니다. 이때 얼마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대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전임 정부에서 청와대 문건이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지지 말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터지는 시기가 바로 500일 내에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만큼 100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국정 운영을 500일의 기준에 맞춰서 더 견고하고 일관성 있고 그리고 내실 위주로 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세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야당과의 협치 부분, 소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계속해서 취임 100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진단 내용 중에 야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허니문 100일 이제 끝났다. 앞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토론 다시 시작합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야권은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일제히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먼저 여야의 엇갈린 평가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과 통하고 두 번째, 역사와 통하며 세 번째, 미래와 통하는 삼통의 100일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망과 무능, 독성과 파퓰리즘의 100일이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공감대 없이 당장의 인기만을 의식해서 추진한다면
그 대가는 차기 정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까지라도 좀 야당에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스스로 하신 말씀도 지키지 못해서 참으로 좀 아쉽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도 나왔지만 여당에서 이제 삼통의 100일이었다. 야권에서는 독선의 100일이었다. 극도로 엇갈리는 평가, 조금 전에도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안보 분야가 될 것 같은데, 안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통이 없었던 걸로 봐야 됩니까? 저도 지금 이제 야당들의 비판이 있었고, 네. 집권당 대표의 좀 자화자찬 같은 게 있었는데, 전 두 개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추미애 대표의 전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문재인 정부 100일이 이렇게 야당이 혹독하게 비판할 정도의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바로 그것이 지금 국민 지지가 80%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이제 보수층의 시각을 가진 분들은 여론조사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80%다라고 해서 이것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는 한편, 그러나 이러이러한 점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일 시작이니까 잘 지켜봐 달라. 앞으로 더 잘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추미애 대표 이 평가에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다시 이 야당은요, 과연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100일이 그 무능만 했었는가? 독선적이요. 전 독선적이진 않다고 해요. 아무리 봐도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가깝게 다가가려는 모습 오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형식이 있어서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퍼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또 야당이 그건 퍼즐리즘이다, 퍼준다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야당이 과연 이러한 비판들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판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야당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당에 대한 비판을 좀 했습니다만. 네.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북핵 문제 안보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물어보셨는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현재 긴장 국면이라는 게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졌던 것이고, 이른바 말전쟁이 계속 표출됐던 부분들에서 뭔가 우리 정부가 뭔가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완전히 북핵 문제가 보관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야당은 그야말로 안보엔 여야가 없어야 되는데, 야당은 진정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에 임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도 야당이 어쨌든 국민적 지지가 80%에 달한다는 걸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여당 대표의 말에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야당이 이런 비판은 지나치게 비판이라는 비판이라는 느낌을 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보와 관련해서는 물론 보수 정당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공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발해서 다시 보상을 해주면 다시 협상해서 보상을 해주면 다시 도발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었고, 과거에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 이것이 이제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기조였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DJ 대통령의 DJ 정권의 햇볕 정책을 100% 수용하고, 노무현 정권 14 정신 이런 걸 다 수용해서 앞으로 달빛 정책을 해서 북한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지지 세력의 상당 부분이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그런 지지 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전 국민의 대통령이지만 자신을 뽑아준 지지 세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 대통령으로서는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A냐 B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시기가 앞으로 6개월 내에 이제 단안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독선과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독선이라는 것은 저는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지금 이제 제가 판단이 듭니다. 대통령 자신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5대 불가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내정자가 그런 것에 많이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임명을 강행한 것을 이제 독선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행정관 중에서 일부 아직 사퇴 안 하는 그런 국민들이 사퇴를 상당히 요구하는 그런 행정관도 있고, 또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지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문재인 정권이 100대 과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예산안을 가지고 야당이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비판을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야당이 주어진 임무고, 다만 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공약을 하면 저는 100% 실행을 해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빌공짜 공약으로 끊는다면 그러면 이것이 금방 대통령이 뭐 평생도록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가 딱 4년, 5년 정해져 있는데 5년 동안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공약한 것을 명확하게 추진을 하면 네.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에 대해서는 지지율로 연결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통령이 100일 동안 보여주었던 파격적인 소통 행보, 문재인 커피, 대통령 셀카, 심지어는 관련된 정책에서도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은 개혁 과제를 실천하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대통령에 당선된 그 기준, 선택한 이유를 들더라도 대통령이 충분히 개혁과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지율로 연결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의 안보 또 외교 정책에 대해서 또 힘을 실어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야권의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그 외교안보 정책이 이 야권을 통해서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보라는 것이 당장 해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권과 소통을 해서 설득하는 모습 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 주변국들 특히 미국 또 중국과 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물론 네.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소통과 대화는 충분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좀 더 완화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불안한 만큼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창월 교수님, 뭐 좀 전에 나왔던 것이 독선 인사 문제, 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복지를 위한 재정이 과연 확보되느냐를 이제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듣겠습니다. 정 교수님 전 지적 일리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포퓰리즘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국정개혁과제, 100대 과제에 들어가는 재원이 118조라고 정부가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2천억 이상 되는 과표,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문제하고 연소득 5억, 과표인 그 소득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이 부분은 사실 이 부분 가지고 과연 이 118조 다 충할 수 있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엊그저께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했습니다. 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증세 재원 문제는 어쨌든 사회적 공론화라든지 합의가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길을 열어놨어요. 일단 열어놓고 대신에 현재 단계에서는 세출 구조조정한다든지 세출 절약 등을 통해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증세로만 재원 확보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재원 확보 문제는 야당의 비판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인구가 근로자 중에서 46%에 달합니다. 이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요. 최근에 종교인 과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종교인 과세도 지금 정부 일각에서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그 부분도 좀 그 여권 내에서도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솔직하고 보다 더 좀 재원 확보에 좀 타당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인사 문제가 최근에 특히 이제 살충제 계란 문제와 관련시켜서 그 유영진 시각처장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야당이 내일부터도 계속 아마 이제 사퇴를 요구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사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시각처장으로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 업무가 다 이제 숙달이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뭐 그때 가서 해임할 수밖에 없겠으나 정부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지금 당장 유영진 시각처장을 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최근에 그 인사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네. 지금 여권이
다음 인사도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장관 임명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80%에 달하는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주의 에너지를 조직화시키지 않으면 개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인사 문제 하나하나에도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에 짧게만 좀 보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포퓰리즘 논란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 찬성 국민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물어봐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요. 또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전임 정부만 하더라도 세금 인상에 대한 기미만 보여서도 그 위에 틀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반발로 문매를 맞았던 것이 이런 세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찬성 여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상, 이런 현상 자체를 포퓰리즘으로 연결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서 이 법안으로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과정을 또 안고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일관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낮을 때라도 충분히 이 국민들에게 또 국회에서 통과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그런 정책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면 지지율이 낮게 되면 법안 통과가 됐던 것도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가운데 개혁까지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야권의 또 여론도 또 이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을 한다면 그런 좀 이 의혹들, 논란들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100일 동안의 이 정권의 기조는 전 훌륭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들 말씀하시는 거긴 합니다만, 탈권위 행보라든지 소통 행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 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행보는 몸에 밴 진정성이 있다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단지 중요한 게 계속 같은 얘기들입니다만, 현재 국회 상황에서 지금 정권은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돌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입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입법을 어떻게 합니까? 야당이 저렇게 지금 좀 막무가내 비판에 가까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헌임은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헌임은 그냥 전혀 없었다고 해요. 뭐 언제 처음부터 헌임은 있었습니까? 야당이 처음부터 비판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또 국민들의 지지가 이 정권을 지탱하는 그 주춧돌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인사 문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정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거죠. 네. 취임 10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탈권위 부분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는 국민들이 정부의 개혁 성과를 지금 이제 놓고 평가를 할 텐데 그것은 의회에서 나타나는 입법 결과를 통해서 개혁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것이고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뭐 증세 문제로 바로 기결되지 않겠습니까? 선별적 증세보다도 보편적 증세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복지 국가로 가려면 국민들이 증세 문제에 합의를 해야 된다. 유럽에서 뭐 복지 축소가 정치 개혁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정치권에서 공약을 확대해서 복지 포퓰리즘으로 해서 복지를 상당히 확장시키고 팽창시키고 예산은 따라오지 못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정도의 복지를 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지금보다 얼마 몇 프로 더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솔직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바로 재산권에 대해서 타격이 오면 그 정권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후퇴되고 결국은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빌공짜 공약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실현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특히 내년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국민의당 같이 지금 새롭게 당대표를 바꿔야 될 그런 입장에선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고려하게 됩니다. 즉 야권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의 이야기 듣기 전에 여론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배종찬 본부장께 질문을 드리면 야권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합종연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단기간에는 쉽지 않지만 지방선거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야권, 정치권의 재편이 있을 텐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야권에 달려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야권이 언제 합종연행의 중심에 오히려 여당과 견제하면서 설 수 있느냐 하면은 얼마만큼이나 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는 정당 지지율의 결과도 이 지난 대선 국면 그리고 탄핵 국면부터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경쟁력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독주를 하고 있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이 선거 승리의 반사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더 큰 이유는 야권이 거의 사실상 몰락한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예, 지금 보시는 뭐 분포도를 봐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겨우 두 자릿수가 됐고 뭐 다른 정당들은 네.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정의당을 제외하고 또 국민의당 경우에도 대선 이 제보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당이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에 아직까지도 놓여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부의 혁신이 분명히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는 또 인재가 영입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정체성이 아니라 미래에 맞는 걸맞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재확립돼야만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한 자릿수 바닥을 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지층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아무리 발부둥 쳐더라도 아주 기대 이상의 혁신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직까지도 대선 국면이 지속되는 듯한 모습을 인물면이나 또 지도부의 구성이나 당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다음 하나의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 이전에 절실하게 인식돼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더 이상 변신하지 않으면 이것이 총선 대선까지 이어지겠다는 결과론적인 변신을 하겠느냐. 그런 충격 요법이 지금 있지 않는다면 과연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성호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을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친박계 인사 역시도 청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포석입니까? 전략적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을 겨냥한 어떤 전략 그리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전략 이 양당 간의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께서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양당제 체제에 익숙해 있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나와서 탄핵을 당하고 보수 정당이 괴멸되고 그 결과 지금 국민이 기댈 언덕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지지율이 보수 정당이 10% 정도밖에 못 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정도를 상회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70% 80%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앞으로 향후 정치가 그럼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100일이 지났고 준비 기간이 다 끝났고 오늘 국민 보고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정권에서 쌓아둔 적폐청산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은 또 다시 등을 돌려서 보수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홍준표의 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이 야당들은 그때까지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 내부적인 자각 노력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판을 흔들어 보고자 하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 정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신임을 얻느냐에 따라서 야권의 지형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최철 교수님,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선거 대선이 끝난 이후에 위기의 연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리분리해서 어떤 몸부림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통합이나 연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바른정당과의 연대도 생각이 가능한 편이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통합도 가능해요. 지금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견해가 갈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원래는 이 민주당에서 갈려 나온 정당이에요. 어차피 바른정당은 한국당에서 갈려 나온 정당이고, 그게 지금 아주 미묘하게 이 정당 구도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말이 사실 같은 야당들이지, 국민의당의 기본 스탠스와 네. 기본 이념 지향과 이 바른정당 또는 이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달라요. 물론 이제 바른정당이 어떤 면에서 중도란 측면에서 볼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교집합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뿌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민주당과의 통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만약에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통합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소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인식인 거잖아요. 그 천정배나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의 통합 쪽에 조금 좀 방점 찍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적어도 아까 화면에 나온 이런 지지율 가지고는요, 정당 구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4%의 정당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그 정당 노릇을 하겠습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보조작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전 대표는 여전히 제보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정치적 책임에서. 바로 그런 점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은 사실 어느 쪽의 정당과 통합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신뢰 위기 이런 것들인데, 국민의당 일단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번에 이제 안 전 대표가 당권을 잡든지 뭐 네. 정동영이나 천정배나 뭐 이현주는 누가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이후에나 모색을 해봐야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떤 정당의 통합을 얘기하는 건 대단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 민심과 결선 투표제가 이번 전대의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의 보도를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초론은 호남이 꼽힙니다. 당원 24만 명 중 12만여 명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호남 민심을 잡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권 주자들은 앞다퉈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호남 민심을 되돌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천정배 전 대표는 호남의 아들이 호남을 들러리 세우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당을 살려 광주 전남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되돌려드리겠다고, 이현주 의원은 호남의 딸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 민심 못지않게 이번 전대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이 결선 투표제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재투표는 1위 후보의 굳히기가 될 수도, 반대로 2위 후보의 막판 뒤집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결선 투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 온라인과 ARS 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27일 전대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4차 TV 토론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한 다른 후보들의 협공이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번 당대표 선출은 정치 생명을 건 상당히 중요한 출마가 되겠지요. 당 안팎의 비난을 딛고 당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인지 예상을 좀 듣겠습니다. 최청열 교수님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그 제일 그 곤란한 질문,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누가 인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영향이 있을 텐데. 현 단계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는 게 뭐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특별한 어떤 변수나 근거에 입각해서라기보다도 아주 일상적인 답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워낙 변수가 많아요. 지금 그 정 기자가 잘 보도해 준 것처럼 결선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안 전 대표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인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가 없어요. 여론조사가 없다 보니까 이건 안 전 대표에게는 아주 이 경선 룰 자체가 아주 불리한 거죠. 결선 투표가
있으면 설령 1차 선거에서 1위를 하더라도 2차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안 전 대표가 유리하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최종 그 경선의 승리까지 연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역시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 민심이 안 전 대표에서 이렇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그리고 호남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는 아주 상식적인 답변 이면에는 의외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이긴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성하겠습니다.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대세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저는 대세론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지난 대선 후보였고 인지도가 상당히 많다. 물론 당원들만, 순수한 당원들만 투표를 하는 거지만, 그리고 전국적인 여론적인 흐름을 지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치는 결국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미래와 방향인데,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가 다음 대선에 나오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 누구나 다 저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상당히 유리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지금 민주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가지고 상대하기는 안 되고 전국 정당화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 정당화에 가능한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는 저는 안철수밖에 없다.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안철수의 대세론이 1차 표심에 영향을 끼쳐서 1차 결선 투표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종수 본부장. 네, 이번 전당대회는 아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또 축제의 장이 되면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여론조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고, 또 결산 투표가 있다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변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대세만 놓고 보면 이 대선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또 높은,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원들이 또 보는 시각도 각별하기도 합니다. 또 각별한 만큼 패배에 대한 실망감도 큰 부분이고요. 지금 이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과연 당의 혁신적인 모습을 바로 요구받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당원들의 또 의구심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 정동영 후보 또는 천정배 후보 또는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에 아주 당의 혁신적인 인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냐면 또 그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재선 의원으로서의 역량 정도, 정치적인 영향력 수준, 또 한편으로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 후보였기는 하지만은 이 전북 또는 이 호남 지역에 머물러 있는 또 두 인물,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여러 가지 그 변수들 때문에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서울시장 선거 출마론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전당대회가 여러 가지 변수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 대선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선택할 경우에, 전 대표를 선택할 경우에는 마지못해서 당원들이 선택하는 면도 있을 테고,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으면 중요한 또 당의 자산이 되고 지지율에 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 자체가 또 정치적 영향력이 상실되거나 심지어 심한 경우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다른 당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 전당대회 당일까지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격차를 충분히 내는 정도 수준의 누가 되든 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이 당의 혁신에는 상당히 또 걸림돌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울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 갖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3선에 도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도 여기에 만약 당과 당원이 원한다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의 대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전 박원순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때 네. 서울시장에 다시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또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도 최근 바로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권 도전을 한 상태에서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아주 그 미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이 서울시장 출마설이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역시 중요한 거는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은 호남 민심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 당원들이 국민의당이 과연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연대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대단히 불리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안 전 대표가 여전히 지금 이현주 의원이나 정동영, 천여배 의원이 사실 화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서울시장 얘기로 돌아간다면 안 전 대표는 계속 이번 전당대회 때 서울시장 출마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마 본인에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야 국민의당을 또 지지하는 당원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양날의 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란 작전이고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 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은 대선 출마 선언과 똑같은 반열에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대표가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람한테 간다면 국민의당이 민주당한테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안철수의 다음 대선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없으면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다시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당을 지킴으로써 이 정당을 가지고 다음 대선 후보까지 가고자 하는 욕심이지 여기서 다시 당을 재건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하는데 여기에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면 서울시장에 나가서 득이 될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시장 예선에서라든가 그리고 본선에 나가서 낙선을 한다면 정치 생명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에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란 작전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미 내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답을 냈죠.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지방선거 하나 마나. 지금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장이란 출마론을 끄집어내는 것이 주목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원들은 호남 당원들이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이 호남의 영향력이 수도권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향 인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의 전국 정당화가 중요한 화두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론을 꺼내는 것은 새로운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전당대회에서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의 광역단체장 선거는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선거의 승리의 3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당, 또 하나는 유권자, 또 하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벼랑간 아주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 탈바꿈 될 일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요. 그리고 이 정당 지지율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서울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또 국민의당 지지율이. 그리고 유권자들도 대선에서 패배한 인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민심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내년 서울시장에 기대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대표가 돼서 당을 전국 정당화 만들고 적어도 지지율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서울에서 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에서의 지지율을 적어도 30% 가까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경쟁하는 구도로 끌어내야 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의 현재의 유권자의 판세만 놓고 보면 내년 서울시장은 매우 어려운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을 짧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가 야권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이유정 특히 김인수 헌법재판소장보다도 이유정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세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정 헌법재판관과 더불어서 유영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식약처장에 대한 사퇴 공세도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취임 100일을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이후에 야권으로서는 여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이 취임 100일 이후에 아마 여야의 가장 공방이 격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야당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권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은 해임하거나 식약처장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경우도 결국은 청문회 때 그런다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말이 지금 역대 정권부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한 의미를 협치와 관련해서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인사 문제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일정 부분 야당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야당이 원하는 것은 뭐 한 분이라도 정도 해서 그래 그러면 전향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여당 원내대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이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협치가 시작되고 이제 정기국회, 예산국회, 결산국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여당과 청와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수세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야당이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질 텐데 인사 문제에서부터 이것이 밀리면 그러면 더 이상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인사는 만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응답은 빨라야 될 걸로 보입니다. 100일로 나누는 가장 큰 일, 또 100일까지는 인사 문제가 다른 문제와는 달리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인 것이거든요. 헌법재판관, 식약처장, 적어도 야당에서 발목 잡기 수준의 이 반응이 아니라 국민들의 반응이 아주 질타와 비판이 있는 그런 인사라면 적극적인 응답을 대통령도 정부도 내놓아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